마음은 있었는데 이 기회를 갖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처음에는 이제 가볍게 듣기로는 그냥 문화원에 있는 얘기를 하면 됩니다. 저희가 좀 사례가 좀 말씀을 지금 해주신 대로 사례가 좀 특수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다가 선생님들을 처음에 하셨던 거를 이제 제가 가서 들어봤어요. 이제 어떻게 하시나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또 듣고 싶었는데 못 들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제 가서 들었더니 아 이런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잠깐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스케일이 굉장히 크시고 다들 이렇게 한국어는 별로 없는 뭐 강의안도 있고 이래가지고 잠깐 그런 생각을 했다가 그래도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문화원에서 그러니까 전국에서 이런 케이스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면 또 좀 각자 도움이 되고 또 저도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선생님들 말씀을 좀 듣는 것으로 앞으로 또 저희가 이제 3년 4년 돼서 살짝 이제 뭔가 좀 변화도 있고 안정화되면서 동시에 어떤 변화도 필요한 그런 시기라서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나옵니다. 네, 화면 잠깐만. 왜 이렇게 크지?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목차를 이렇게 잡아서 지역가까지 지역문화유산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거는 사실 문화원의 문화정책 방향에 대한 부분들이 또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춘천화 연구소 에 대한 그 문화정책 방향 얘기를 저희 연구소 사업 얘기를 하고 그 중에서 제가 또 특히 맡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형문화재 포럼이나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랑 아까 지금 사회자 선생님 말씀하셨던 RRE 문제를 조금 더 시간이 되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하는 거. 자, 네, 그 지역학이라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굉장히 저희랑 좀 다른 결이 있는 곳에서 지역학을 한다고 하면 너네 지역학, 춘천화 연구소면 연구를 해야지 이렇게 좀 안티 세력들이 좀 있는 편이었어요. 근데 저희는 그게 뭐 연구를 한다기보다는 자료 수집, 그다음에 뭔가 이 연구는 당연히 하는 거고 확산, 그다음에 지역민에 대한 어떤 자긍심 구축 이런 게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지역학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유형에 대한 자료 수집들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반면에 또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좀 적은 편이어서 지금 이제 다시 저희도 무형문화유산 쪽에 관계를 갖고 또 지역학하고의 같은 관계들을 좀 새롭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진짜 저는 요번에 그 RRE 발표 준비하면서도 뭐 이제 가장 지역적인 게 세계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게 마치 낡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전통예술의 현대화, 뭐 퓨전화, 그다음에 그것이 세계적으로의 무대로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는 그럼 그럼 도대체 이 지역에서 어떤 문화유산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제가 문화유산 얘기는 안 할게요. 앞에 선생님들이 굉장히 여러 차례 걸쳐서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바탕에 깔고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구슬체록하고 생일담 수집하고 이런 일들을 그 구인문학 대계라든가 그 이후에 다른 프로젝트들에서 쭉 이어오고 있긴 했지만 제가 이제 연구소에 와서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지역민의 이야기 그런 삶을 정리하는 그것들을 기록하는 게 뭔가 앞으로의 세대한테 전해줘야 될 유산이 틀림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아카이브는 저희도 아카이브에 되게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 지금 뭐 예전에 없던 기록들을 지금 현재는 기록이 없던 시대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굉장히 여기에 천착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시군 단위에서 그 아카이브나 생애사나 지역에 대한 기록들을 하는 곳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저희 하는 것들을 또 이렇게 많이 배우러도 오고 저희도 이제 전국 단위에서 그런 곳들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면서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2019년도 2월에 개소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거는 좀 반드시 꼭 연구소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것들을 좀 계속 기록하고 있고 디지털로 하고 그다음에 출판하고 이렇게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여기 강원학센터에서 한번 발표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무형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거를 지역학하고 관계됐을 때 또 춘천학 연구소에서 이런 일을 할 때 이거를 무형문화유산을 볼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가 문제 제기가 되고 그래서 저는 충분히 무형문화유산적인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그때 드렸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하는 그 구슬치로 아카이브와 같은 개인 생애사 그런 부분들이 한 사람의 개인의 그 삶이 시대상, 사회상, 문화상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특히 저희가 춘천 같은 경우는 강릉이랑 원주랑은 좀 다르게 옛날부터 여기가 그 수부도시였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고대의 옛날부터 있었던 역사적인 자료들은 좀 적은 편이고 특히 그거는 이제 춘천뿐만 아니라 근현대 기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나 일제강점기 때 것들은 오히려 일본이라든가 아니면 외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록물들이 간간히 발견되고 저희가 아카이브 할 때 보면은 어디서 튀어나와서 참 어머 이런 게 있었어 하고 신기할 정도인데 오히려 그 근현대 쪽의 자료들이 굉장히 없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구술사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하고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고요. 문화원에서 연구소를 이렇게 이제 만들 수 있었던 그 틀이 물론 지금 아까 사회자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시장님이 연구소 그러니까 시의원을 3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나 또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진행적인 그러니까 문화에 대한 아주 작은 부분들을 진행들을 하고 있었고 그런 데서 연구소를 만드는 것들에 좀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부분들이 있었고 거기에 이렇게 2014년도 지역문화진흥법 요때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에 문화원이 문화정책의 방향을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틉니다. 2014년도에 지역문화진흥법에는 그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의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켜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그래서 문화국가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4가지의 추진 기본 방향이 있는데요. 그 지역문화 정책 목표 설정에 필요한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고 고유한 지역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요즘에 이제 많이 조금 더 이제 한풀 꺾이긴 했지만 아직도 그런 도시재생이 되고 있는 지역의 문화 기초 자료를 조사하고 그다음에 지역문화 거점 플랫폼을 구축한다. 되게 4가지가 다 하나하나 만만치 않고 굉장히 좀 굵직굵직한 문화에서의 되게 중요한 부분들, 지역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2020년도, 저희 연구소가 2019년도에 생겼는데, 20년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된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뀌는 거에 주요한 것들만 제가 집어왔는데요. 일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를 지원 육성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2번째는 그 다음에 그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밑줄 그은 부분에 뭐 광역자치단, 뭐 지방자치,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지방문화원의 지원 육성에 관한 기본 계획, 그걸 5개년 계획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 맨 밑에 줄에 제가 보면 여기가 예전에는 이게 육성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였는데 그거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재작년에 화성문화원에서 이거 비슷한 거 얘기했을 때 다른 문화원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우리도 어떤 연구소나 지역 문화에 관계된 것들을 문화원에 요구할 수 있는 어떤 틀이 여기에서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빨리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문화원이 왜 변화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이게 문화 환경이 일단 변화하는 거죠. 엘리트 중심의 문화에서 주민 참여형 혹은 생활문화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또 지방문화원이 문화재단들이 지금 저희가 문화원이 232개인가 전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다 있는데 거기에 문화재단들이 거의 다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하던 일들이 문화재단이랑 겹치는 부분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문화원에서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제 다른 일들을 이제 좀 차별화되는 부분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고요. 그 지역학 연구의 거점으로의 전환. 그래서 그렇다면 문화재단과 다르게 상생할 수 있는 길은 지역학 연구 문화원이 연구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전체 한국문화원연합회에 이제 방침으로 삼게 된 거죠. 그래서 지역문화진흥법, 지방문화진흥법 이런 것들에 해서 지역화 연구 거점으로 전환하고요. 그리고 지방문화원이 이제 지역문화 콘텐츠를 발굴, 조사, 연구, 축적, 선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제 어떤 법적인 이제 근거를 마련했고요. 그래서 뭐 문화 콘텐츠만 모으는 게 아니라 지역화, 그다음에 뭐 주민이 참여하는 이런 부분들로,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지역문화재단과 어떻게 하면 상생 협력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방문화원이 지금 이제 저희 연구소 같이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고, 지역학, 그다음에 지역 문화의 다른 방향들을 설정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9년 10월 11일 그 육성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서 부설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다. 모든 문화원에는 향토문화연구소가 부설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거를 향토문화연구소를 지역학 이름 따서 춘천화연구소로 해서 확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소장하고, 저희가 처음에는 소장 1명하고 학예연구사 3명, 넷이서 출발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무국이 따로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은 저희 10명이에요. 계약직과 뭐 다 합쳐서 소장님까지 하면 10명. 올해 11명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3년, 4년 사이에 계속 4명에서 6명, 8명, 11명 이런 식으로 지금 좀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제 뭐 그 2019년 2월 15일 개소식을 가지면서 전국문화원에서 최초로 전문 연구 인력과 연구 공간을 가지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 정체성 그런 것들을 찾고자 하고, 뭐 정주 의식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춘천에 사는 사람, 저희 시장님 책이 제목이 나 춘천 살아요였어요. 그래서 그 춘천에 산다라는 거, 춘천에 사는 사람의 어떤 자부심 혹은 춘천 문화에 대한 어떤 그 알려지는 것,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춘천에 사는 거에 대한 어떤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것이 이제 어떤 목적이고요. 간단하게 제가 연구소 저희 브로셔를 잠깐 설명을 할게요. 저희가 이 춘천문화원의 연구소에서 하는 것이 이렇게, 제가 하는 게 춘천인 구슬체력 사업이라서 구슬체력 아카이브, 증언론, 매거진, 그다음에 지역사회 문화종사, 마을지, 동지 25개 읍면동을 마을지 발간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6개를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춘천 디지털 기록관이라고 해서 2만 건 정도가 3년 정도 준비해서 2만 건 정도의 저희 검색물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물 해제 번역, 기록물 수집 디지털 변환, 춘천 디지털 기록관, 여기가 다 이 사업에 들어있고요. 학술 연구는 학술 심포지엄, 문헌 발간, 신진 연구자 지원, 그 춘천에 관계된 연구를 하는 교수가 아니고 이런 이제 새로 박사를 한 지 얼마 되고 이런 분들한테 이제 지원하는 제도를 하고 있고요. 춘천화 확산, 이래서 교육청하고 연계돼서 그 지역사회 3학년 초등학교 지역학 교재를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춘천인 구슬체력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6회에 나온 손자가 할아버지 인터뷰한 거예요. 요거는 제가 구슬체력 아카이브, 구슬체력 증언록, 구슬체력 매거진 이렇게 해서 책이, 요게 아카이브고 요게 증언록이고 요게 춘천인 매거진 6권 이렇게 지금 6호까지 나와 있고요. 시민기록단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장면들을 이제 모아놓은 겁니다. 이건 나중에 좀 자세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지 발간도 이렇게 지금 6건 소양동부터 순서대로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 구도심부터 만들었어요. 왜냐면 거기가 좀 변화가 심하고 그쪽부터 먼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순서대로 만들고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저희 홈페이지입니다. 춘천 디지털 기록관 들어가면 이런 홈페이지가 있어서 여기에 이제 뭐 네이버처럼 이렇게 쭉 나오는 방식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검색어를 넣으면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문헌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자료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춘천 기록 사진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변화하는 것들을 또 만들어 보기도 그런 책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술연구에서는 이렇게 심포지움 저희 뭐 춘천의 시장과 상권 뭐 이런 그런 심포지움을 하고요. 신진 연구자 이렇게 연구비 증서를 수여하는 거 이렇게 학술제 세미나, 문헌 발간서, 춘천학 학술 논문집, 요 신진 연구자들 논문을 모으고 그다음에 세미나 했던 이제 논문들을 모아서 춘천학 연구라는 요 책을 지금 4권까지 발행을 했습니다. 춘천학 확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에 있는 교육청하고 연결돼서 하는 건데요. 요 초등학교 3, 4년 사회과 수업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지역단체는 작은도서관 춘천학 협력사업, 공모사업에서 작은도서관 저희랑 이제 같은 협력사업을 해서 전시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시민생활사 전시기획, 기록사진집 발간, 그다음에 기록 영상 제작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사진집도 지금 3권 나와 있고요. 여기 지금 공교 연계 과정이 굉장히 또 좋은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요. 일단 3, 4학년 학생들 수업을 하고 있고 선생님들이 이 지역 출신이 아닌 분들이 있거나 지역 출신이어도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책하고 저희가 이건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어놔서 바로 홈페이지 들어가면 거기 있는 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 그다음에 혹은 답사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이렇게 만화나 사진이나 여러 가지 걸로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바로바로 연계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지역학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제 뭐 시민기록단을 모집하는 이제 안내예요. 시민기록단에서 제가 시민이 시민을 기록한다 이런 이제 모토로 처음에 시민기록단을 만들자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저희가 이거를 시민기록단 만들자고 하고 매거진을 만들자고 할 때 이 안에서도 매거진 시정 잡지가 있잖아요. 시정 잡지가 있는데 굳이 뭘 또 매거진 이런 내용도 있었고 시민기록단을 저는 지금 기수마다 한 호마다 기수를 뽑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일을 어렵게 하냐. 그냥 기자처럼 뽑아서 훈련 한번 시키고 그 사람들이 매번 나가서 만들면 되는 것을 그렇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였던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뒤에 또 자세히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일반 시민들을 인터뷰어로 나오게 하는 것 자체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전문가를 쓰지 그랬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고민을 좀 했지만 그래도 시민기록단을 운영하는 게 시민이 시민을 만나다는 거, 그리고 이분들이 한번 시민기록단을 한번 하면 춘천에 대한 이해와 춘천 문화에 대한 관심과 그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전 시민의 시민기록단화 뭐 이런 좀 허황되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워크숍을 진행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이제 하필 코로나 처음이어서 원래는 제가 여러 차례 하려고 하는 걸 한 번으로 줄여서 하고 그 다음에는 코로나도 이제 적응이 되다 보니까 2달에 걸쳐서 여러 번 해서 인터뷰까지 갔다 와서 다시 피드백하고 이런 과정도 해보고 그다음에 전문가도 바꿔보기도 하고 이제 저희가 3년쯤 지나니까 여러 방식을 해가지고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거기 이제 질문지를 만들고 누구를 선택하고 그 사람에 따른 질문지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촬영도 하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를 쓰는 방법 그다음에 전사를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마련을 해가지고 얘기를 들었고요. 워크숍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인터뷰를 이제 각자 하고 오시면 그걸 이제 정리
전사하는 과정인데 정말 그게 참 힘들었어요. 저희도 인터뷰하고 가서 전사하는 거 쉽지 않은데 일반인들이 와서 그렇게 듣고 그분들이 그걸 전사하는 거를 되게 어려워하셨고 또 그거를 검독하는 저희도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민기록단 모집하고 위촉식을 이렇게 저희 원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다 모여서 한 번씩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저희 그냥 한번 이거 되게 여러 개 중에 하나 뽑아봤어요. 첫 번째 참가를 하셨던 분인데 이분은 이제 미스코리아를 만들던 시절에 미용실 원장님을 이제 인터뷰했어요. 정말 70이 넘으신 이제 미용사인데 그분하고 인터뷰해서 그분이 이제 맨날 연락해서 뭐 머리도 글로 하러 가시는 거예요. 이제 인터뷰를 한 다음부터는. 그래서 친정 엄마가 한 번 더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춘천인의 아이고 이거 오타가 났네요. 소통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관심이 더 생길 수 있었다. 그다음에 여기도 계속 이러네요. 이래서 과거를 기록하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자기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또 이제 어르신들 만나니까 93 때는 외할머니가 생각났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세속적인 세대들끼리의 다른 얘기들 이런 부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제 저희가 매번 그 받는 그 감상에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세대 간 소통을 하고 문화를 이어지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게 자꾸 오타가 구슬체로 아카이브 사업은 4가지가 되는데요. 이게 좀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춘천이 이제 아카이브를 발간하는데 50명 정도를 인터뷰를 최소 50명 정도를 하고 이번에는 58명을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20년도부터 183명의 아카이브 책이 지금 발간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한 명당 1인 아카이브 책을 하나씩 발간하고 있어요. 그리고 춘천학 구술 총서, 이게 이제 증언록이라고 했던 걸 올해부터 이름을 바꿨는데 이 책자가 1년에 한 권씩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매거진 춘천인이 1년에 2권씩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요 아카이브에서 일정 부분은 요 책의 그 소스가 되는 거고요. 또 여기 중에서 이렇게 소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요 책이 좀 성격이 좀 다른 게 요 뒤에 가서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또 시민기록단 운영은 지금 1기부터 6기까지 여기가 1권부터 6권 발행이 됐기 때문에 기수마다 제가 시민기록단을 새로 꾸려서 만들었기 때문에 시민기록단이 6기까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한림대학교에 있는 한림대학교에 있는 그 구술체로 전공하는 선생님 수업을 그 워크숍 대신에 그 수업으로 하고 그 학생들이 시민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갖고 왔는데 장단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하니까 일단은 어른들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거. 그러니까 이 사투리랑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웠던 부분. 반대로는 어르신들이 학생들이 오니까 저랑 이런 사람들이 간 거랑 다르게 찬찬하게 또 그리고 이렇게 되게 예뻐라 하시면서 말씀을 잘 해주셔서 오히려 소통이 또 그런 부분은 또 잘 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기수 2개 중에서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학생들의 전공 수업 중에서 뽑아서 그 친구들하고 이번에는 시민기록단을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카이브는 일단 대중에게 배포하지 않습니다. 183권을 만들었지만 저희가 구술자 이용 동의는 굉장히 꼼꼼하게 받고 있어요. 출판, 영상물 활용, 그다음에 제 2차 이런 것도 다 받고 있긴 한데 그래도 개인정보 등 예민한 부분들 때문에 그냥 저희가 이거는 기록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해서 일단은 보관을 하고요. 구술자분하고 면담자분 그리고 연구소에 3권 정도 놔둬서 와서는 볼 수 있게 해놨어요. 그리고 검독과 사실 확인 과정 이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왜냐면 원고지가 10,000페이지가 훨씬 넘는 것들을 몇 번씩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힘들고 183명에 대한 음성 파일, 동영상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다 그 번호 그 명칭을 만들어서
그 파일명을 동일하게 만들어서 저장을 하고 있고요. 전사는 처음에는 이제 하나밖에 안 했다가 원래는 3가지 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원본, 저본이 있고 뭐 그 3가지 만들어야 되지만 저희는 2가지로 해서 원본을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볼 수 있도록, 왜냐면 너무 심하게 말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를 드리니까 너무 힘들어하셔서 하나는 좀 인쇄본을 하나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뷰 녹취록인 아카이브를 발간하고 그다음 매거진 2개, 그다음에 증언록, 음성 파일, 영상 파일, 시민기록 등 활동이 요 전체 사업이고요.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저희가 구술자분한테는 2시간에 10만 원 지역사랑 상품권을 드려요. 사례비로. 그런데 그걸 드리고 나면 이제 그게 하나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한 분에 만약에 아카이브를 만든다고 하면 거의 100만 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한 분하고 그다음에 전사비가 시간당 14만 4천 원. 국편 기준으로 드리거든요. 그럼 검독비는 4만 8천 원이에요. 1시간에. 그리고 거기에 그 편집 디자인비하고 인쇄비 6건 찍는 그것까지 하면은 한 분의 아카이브를 만드는데 거의 100만 원이 가까이 든다고. 근데 그게 시간이 어떤 분은 저희가 2시간은 기본으로 하라고 하는데 증언록 같은 경우는 소양강 댐 만들었던 노동자분 인터뷰하는데 6시간을 한 거예요. 그럼 이분 6시간 하면 그 사례비는 조금 덜 드린다고 해도 거기에 들어가는 인쇄비와 편집비와 교정교열비와 이런 게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예산이 딱 정해진 걸로도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무국이나 이런 데서는 예산을 좀 이렇게 좀 번박하게 좀 정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인터뷰 하다 중간에 그럼 끊어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이제 노하우가 점점 좀 생기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한 명한테 얽혀 있는 게 시간당에 그 이게 맘대로 저는 좀 다르게 좀 이게 뭐 유연하게 하고 싶은데 사무국에서는 감사를 받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를 많이 이렇게 그걸 유연하게 할 수 없게끔 만들어서 시간당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계산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가지고 온 거는 이거 좀 설명을 좀 잘 하려고 한 건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아카이브에서 50명 하는 거, 그러니까 증언록은 주제가 있어요. 춘천 사회 변화를 추동한 사건이나 춘천의 정체성을 들어있는 주제로 해서 연구서를 발간해서 여기는 교수님들이 주로 그 원고를 쓸 수 있는 교수님들이 인터뷰를 해서 작업을 하는데 처음에가 저희가 한국전쟁 70주년이어서 저는 캠프 페이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편찬위원회에 있는 몇몇 선생님들이 왜 캠프 페이지를 춘천에 지금 없어졌는데 그걸 하느냐.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캠프 페이지가 정말 춘천의 근현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저희의 문화, 특히 뭐 양키 시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혹은 우리는 진짜 시인이 많아요. 춘천에는 시인도 막 그러는 것도 그런 여러 가지 문화적 현상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한국전쟁을 춘천하면서 그 안에 이제 캠프 페이지 얘기를 다뤘고요. 그다음에 이 도시에 댐이 3개 있는 데는 저희밖에 없을 거예요. 춘천에. 청평댐까지 치면 사실은 저희의 영향권에 들어오는 것까지 하면 댐이 4개거든요. 그래서 댐과 춘천이라는 거 하고 이번에 저희 폴리텍 대학까지 합치면 춘천시 대학이 7개예요. 그래서 이것도 대학과 춘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전문적인 사람들이 가서 이분들이 인터뷰를 하고 그 인터뷰는 아카이브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다시 원고를 쓰시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춘천 매거진은 이 책은 시민기록단이 가서 시민기록단이 만나서 그분들이 아카이브를 만들고 그걸로 저희가 출판사하고 기획회를 통해서 그 인터뷰한 내용 중에 뽑아서 말랑말랑한 것들만 뽑아서 그러니까 좀 예민하고 개인사적인 것보다는 춘천 사람들이 공유하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매거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카이브 이게 목록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뭐 저희가 뭐 구멍가게에서 학교 관사로 낙원동 지킴이 김남순 지역이랑 나이가 쭉 나와 있죠. 나이 들어도 배움 멈추는 시인 누구 뭐 성실하면 가난이 이겨낸 이거 제목을 원래는 심지어 2개 달았어요. 처음에는 부제까지 하나 있어서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제목만 보고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알 수 있고 처음에는 인터뷰 전사한 것만 하기도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위에 이제 구슬체로 양식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세부 목록까지 해서 그 세부 목록만 봐도 이번에 이 인터뷰의 내용이 어떤 건지 알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춘천인에 대한 저거 구체록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증언록 아카이브 목록입니다. 그래서 한국전쟁을 춘천했던 분들의 아카이브, 그다음에 댐과 춘천에 만났던 여기 이제 수정공사 40명, 소양강 댐 지킨 박영학 이런 분들은 6시간씩 인터뷰를 한 분들이에요. 이번에 대학가 춘천 여기는 이제 각 대학의 역사랑 그다음에 지역의 대학과 병원 의료 관계, 그다음에 대학과 시민운동 관계, 대학과 문화예술 관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있어서 중요한 분들을 이제 인터뷰해서 다 아카이브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저희는 특히 이제 구술체력 사업 제거 중심으로 얘기하다 보면 일단은 좀 처음에는 토박이 하는데 춘천도 토박이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도 그 한국전쟁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때 빠져나갔다가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정주민이 30% 정주민이라고 하면 원래 춘천이 고향이신 분은 되게 적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토박이로 하다가 한 직종에 30년 이상 산 사람 이 정도로 이제 다시 좀 해서 인물을 구술자분들을 모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워크숍을 확대를 이제 좀 해서 저는 이제 워크숍에 사람들이 점점 시민기록단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까도 말했지만 전 시민의 시민기록단화 뭐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서 좀 워크숍을 확대하고 좀 워크숍을 좀 꼼꼼하게 하니까 결과물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춘천에 있는 아까 그 지역학 교재 말고요. 춘천에 있는 중고등학교에서 춘천인을 가지고 이걸로 이제 좀 에세이를 쓰거나 이걸 읽고 나서 그런 부분들도 예전에 학생들이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얘기 들었던 거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얘기 듣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글을 쓰는데 좀 어떤 교재가 되는 것들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연구 자료로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기대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하고 어른들뿐만 아니라 그 다른 시민기록단하고의 저희가 93세 이런 분들하고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세대 간의 소통이 가능해질 가능성이 있겠다. 저는 뭐랄까 가장 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중에서 세대 간의 소통이 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 있는 부분들이 좀 가능하겠다 싶고요. 대학과 지역단체 연대 활동 가능 아까 말했듯이 그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시민기록단으로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단체나 글쓰기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또 같이 와서 일을 같이 해서 나는 시민기록단 활동한다면 춘천문화원은 혹은 나 지역의 문화를 문화재단으로 뭐 어디든 이렇게 해서 약간 문화에 대한 부분들에 이쪽으로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그런 질문이 많이 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또 당연히 지역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 강화 이런 측면들이 좀 있다고 봤습니다. 작년에는 12월에 춘천이 저희가 뭐 수부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형문화재가 있긴 한데 원래 춘천에 있는 것들이 아니어서 조금 문화원장님이 바뀌고 이러면서 무형문화재를 좀 춘천에 뭘 해보자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랄까 외부적인 시선이고 제가 이제 연구소에 들어올 때부터 저희가 농악이 또 춘천의 농악이 좀 상황이 좀 복잡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면서부터 농악 문제도 그렇고 또 저도 강원도 문화재위원이다 보니까 이런 무형문화유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어떤 부분이 발굴할 것이 있고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고 들어왔는데 이런 경우에 저희 이제 기후재 춘천 백로주 신용현 기후재에서 용이 들어오는 거기가 두물머리가 있거든요. 춘천 두물머리에서 이제 기후재 지냈던 것들 그리고 바치리 장승제는 정말 오랫동안 장승이 잘 서서 되게 잘 진행되고 있었던 건데 거기 좀 이제 시장이 바뀌면서 종교적인 문제로 거기 이제
큰 리조트가 들어오면서 좀 사라지게 됐는데 최근에 지금 복원이 되고 있어요. 어른들이 그 자발적으로 보존을 만들어서 좀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다시 이제 좀 얘기가 좀 되겠다 싶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남면에 그 저희 그 가정리라고 의암 유인석 그 기념관 있는 자리인데 거기에는 제궁동 천재라고 해서 상당, 중당, 하당이 있는 되게 재밌는 구조로 되어 있는 천재를 지냈다고 하는 마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조명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하고 또 뭐 이건 뭐 재미가 있는 거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어쨌든 시의회에서 연구소하고 무형문화재 부분들을 좀 답사를 다니고 싶다. 물론 이제 다른 데 가고 싶다는 게 놀러 가고 싶다도 될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이런 케이스들은 여태 없어서 본인들이 좀 여기 있는 그 우리 춘천 거하고 다른 데 거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 것들을 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좀 같이 고민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제가 욕심을 막 내가지고 아리랑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진행을 좀 빨리빨리 했는데 여기서 한번 궁금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저기 하고 넘어가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서 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서 없지는 않고 잘 말해줬습니다. 네, 이게 다른 시도의 유례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을 하는 기관이 있다는 게. 많이 도시가 커버리면은 사실 연구원이 있긴 있는데 연구원으로 가져보면 경제 쪽하고 이제 시정연구원 해서 맞아요. 발전연구원 개념이어서 이쪽은 되게 유산이나 문화 쪽으로는 되게 이 규모도 맞아요. 적고 한두 명 정도인데 이런 조직 체계가 있잖아요. 춘천이 28만 인구인데 익산 군산하고 비슷하고 진주가 34만 정도 되는데 이런 유사한 시도에서는 전혀 이런 거 꿈도 못 꾸고 이보다 더 커버리는 데는 오히려 경제가 더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춘천 이어서 가능하기도 하지만 마인드가 없이는 이게 불가능한 문제이고 상당히 좋은 조직인데 너무나 부러운 조직이긴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충주나 이런 데서 저희한테 와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하고 충주화 연구소를 만들고 그다음에 음, 저희 한 2년 사이에 연구소에 다른 지역의 문화원이나 연구소에서 찾아오거나 저희가 가서 강의하거나 한 게 10군데 정도 돼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 벤치마킹을 하는 경우도 있고 충주학 같은 경우는 저희 거를 굉장히 많이 비슷하게 하고 서울에선 노원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노원구 같은 데서도 굉장히 이런 활발한 활동들을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이 춘천인 매거진 같은 경우는 이제 문광부가 이전에 했던 프로젝트 하나가 전국에 이제 그렇게 시민활동가들을 모집해가지고 각 지역이 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죠. 그 포맷인데 사실 한 개인의 생애사가 무형유산일 수 있는가, 지역 무형유산일 수 있는가, 이 관계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여겨지는데 또 그렇지 못하다, 이제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마니 선생님도 세계 생애사를 오랜 동안 해오시면서 그런 답변이 가능할 것 같은데 한 개인의 생애사가 왜 무형유산과 관계가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충분히 관련은 있는데, 이제 그거를 다 무형유산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그거를 개념화 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그런, 무형유산이라고 하는 거를 좀 이렇게 폭넓게 본다거나 아니면 정말 무형유산의 속성을 이해한 상태에서 볼 때는 가능한데 예를 들면 정책적으로 문화재청에서 개인의 생애사가 무형유산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입장에서 어떤 학문적 백그라운드에서 그거를 무형유산을 보느냐 이거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이게 잘 정의를 하고 넘어가라는 점에서는 아주 훌륭하시고요. 무형유산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하셔도 좋은 게 그러니까 어떻게 데피니션을 하고 넘어가느냐 이거가 좋은 거고 저는 그 한 사람의 개인 생애사 속에 들어있는
그 굉장히 다양한 이 본인들의 경험들이 이게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거일 수도 있고 전승돼서 자기가 그거를 습득한 후에 그것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 무형유산적인 속성이 상당히 잘 드러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반드시 한편으로는 그냥 무형유산이다라고만 주장할 게 아니라 그것이 이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줘서 그 논리적인 타당성을 좀 담아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앞으로. 그래서 한 개인의 생애사가 지금 한 2시간 정도 인터뷰한 거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할 것 같고, 그러한 지금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놓은 그 자체는 무형유산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지금 아카이브가 자꾸 이렇게 축적돼 가니까 굉장히 소중한 자료가 되고, 그 자료는 무형유산이라고 우리가 나중에 클레임을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개인의 생애사를 무형유산이라고 할 때는 그거는 이제 입장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고, 거기에는 좀 전문가적인 해석과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인 이게 작업이 조금은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도 지금 얼른 답변을 내가 들은 바에서 하자면 그렇고, 저도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 개인 생애사 오랄 이제 영어로 제가 유네스코에다가 우리가 유네스코 NGO를 신청할 때 뭘로 신청했냐면은 오랄 트래디션 중에 생애사가 저희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46권의 구술 생애사 책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짤막한 것들은 한 600, 800명 정도의 짤막한 생애사들이 있어서, 그걸 토탈로 가져갔을 때 굉장히 많은 그런 그러니까 오랄 트래디션으로 본 거죠. 생애사 이퀄 오랄 트래디션으로 봤고, 그래서 그것이 무형유산이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줬거든요. 해주고 있고, 실제로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 단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설화, 무형유산 그러면 괜히 이제 자꾸만 설화나 무슨 또 뭐가 돼요. 그런 것들이 오랄 트래디션으로 굉장히 좁혀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개인의 생애사 같은 것도 이제 곧 하나의 오랄 트래디션으로 해석을 해서 그 범위를 좀 넓혀줄 시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올해 약간 지금 이제 축적이 되고 있으면 메타데이터 작업을 좀 이제 다시 축적이 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어떤 지금 있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 간에 목록화 작업들을 좀 체계적이고, 그다음에 다른 뭔가 의미부여하거나 하는 설명 작업들이거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강원대학교 국어문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춘천 출신 분들 거의 음성을 좀 달라. 그러니까 왜냐면 토박이들의 사투리를 연구하고 싶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좀 고민을 하고,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제가 어떤 거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는 거를 좀 생각을 드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하고, 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조언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거는 어떤 활동인가요? 이거요? 네. 이것도 강대 문화인력과 학생들이었어요. 음, 이 친구들하고 지명수배해서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다 가서 찾아가지고 지명을 연구하고 학생들이 직접 답사를 가고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강원대학교 문화인력과랑 하는 게 좀 많아지더라고요. 특히 이쪽에 있는 지명 쪽은 답사 가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답사 쪽을 많이 하고, 저희도 내년에는 이제 한림대 사학과에 이어서 여기 문화인력 학생들하고 이제 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오신 권혁기 선생님이 네네. 굉장히 저희랑 이런 거를 같이 하시고 거기에 이제 관심도 갖고 또 적극적으로 저희랑 하시려고 해주시니까 저희는 좀 감사하죠. 네. 이 지명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조사하고 책으로 내는 거가 다였는데 저런 식으로 뭔가 전시가 될 수 있는 포맷으로 전환하는 거가 상당히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순수한 연구에 대해서 가치나 의미 부여한다는 거는 사실 연구자 아니면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조직의 안정성도 문제가 있고 너희들 뭐 하는 게 있다고 뭐 이런 식. 그러니까 끊임없이 시민하고 이렇게 접점을 찾아가서 시민들이 무언가 하고 있구나를 늘리려면 결국은 시민들이 익숙한 매체로 또는 다양한 접근 방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올드한 방식으로 책 아니면은 뭐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런 방식들도 상당히 재미있는 것 같고 유튜브도 하던가요? 유튜브 요새는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연구소에 있을 때 그때는 좀 몇 개 했죠. 그래서 나와서 이게 막 뿅망치로 머리도 때리고 이런 이제 그런 그런 유튜브도 하고 저희가 또 그 KBS에서 그 지명 찾는 그 프로그램을 거기가 지명수배가 제목이었죠. 그래서 거기도 한 1년 넘게 그 이제 연구소 알리고 하고 또 라디오 방송도 세 명이서 학예사가 돌아가면서 매주 그 지역에 대한 뭐 인물, 뭐 문헌, 전설, 뭐 기타 등등 그것도 계속 끊임없이 하고 지역에 있는 신문에 일주일에 하나씩 칼럼 다 쓰고 매번 그런 일들을 2019년도 생겼을 때부터 1년 넘게는 그런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역 저희가 이제 이 사람들이 궁금한 거 소양강 때문에 무너질까? 이런 거 유튜브 제목 그 제일 많아요, 클릭수가. 만약 소양강 때문에 무너진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시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춘천의 어떤 얘기들 이런 것들을 좀 찝어서 그런 방송이라든가 확산 작업들을 좀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연구소라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연구소가 왜 연구하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 춘천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이게 왜 그런 거야? 라고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저희가 좀 다가가기 쉽게 확산 부분에서 좀 더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국립문화재연구소도 연구 안 해요. 뭐 하는 데지. 사무국이지. 그 춘천인 매거님한테 숙민기록단 같은 경우는 한 기수에 몇 명이나 모집하고 또 지금 그 사람들에게 주는 베네핏은 무엇이고 또 그게 얼마나 이 경쟁이 있는지. 예. 경쟁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게 모집이 일단 쉽지는 않고요. 음. 처음에는 한 이제 15명, 지금은 10명 내외를 항상 유지하고요. 학생들이 올 때는 한 20명이 넘죠, 그때는. 그래서 2인 1조로, 학생들은 2인 1조로 가고, 저희가 한 번 매거진에 15명 정도의 그거를 실는 게 딱 맞더라고요. 15분 넘기는 거는 안 되고 너무 또 적어도 안 되고 해서 그렇게 15분 정도 하니까 시민기록단이 10명, 12명이면 한두 분 정도가 이제 한두 분 더 하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하고 싶다고 자기가 시민기록단 운영하고 싶다고 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또 누군가 인터뷰하고 싶은 분들이에요. 나는 춘천에서 살면서 이분은 꼭 인터뷰를 하고 싶었다. 그런 분들이 시민기록단을 스스로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모집하고 아르마리를 하거나 아니면 그리고 이어서 하는 분들이 3명 정도는 있게. 그러니까 계속 바뀌지 않도록. 처음에는 그 고인물처럼 돼서 한 번은 싹 가리를 한 번 했어요. 이제 2기 정도 하셨던 분은 그만 잠깐 쉬셨다 오십시오 하고서 한번 바꿨죠. 왜냐면 계속 하시는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시민기록단의 원래 취지가 저는 많은 사람이 더 기수가 늘어나는 것이 여러 사람이 하는 것들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카이브 춘천 디지털 기록관도 거기서 운영하시는 거죠? 디지털 기록단은 이제 그 사업하는 선생님이 이제 저는 아니지만 네 저희가 디지털 기록관이라고 있어서 아까 보셨지만 아이고 이거 나오나요 혹시 화면이? 공유 제가 할까요? 아니 지금 네 제가 켰는데 네 이건데 좀 작게 해야 되나? 여기서 이제 아니 하면 선생님 공유 끊어졌어요. 아 다시 그래요? 공유하세요. 예.
이럴 수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네네네. 이게 사진이 5,963건. 이제 저희 이거 워터마크 다 해놓은 거고, 옛날 사진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 경춘국도 확장 뭐 이런 것들부터 사진을 다 지금 강원일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데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진들을 저희가 매절했어요. 천장씩을 받아서 거기는 사진은 있는데 거기도 메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희가 그 사진을 받아서 저희가 다 메타를 만드는 거예요. 메타를 만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지금 해서 저희하고 춘천시만 쓸 수 있게, 그 저작권이 그렇게밖에 안 돼서 그렇게, 그래서 시민들이 다운을 받으려면 저희한테 번호를 알려주거나 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쓸 수는 있는데 바로 여기서 바로 다운 받을 수는 없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그러면 이제 문서 같은 경우 통계연보랑 뭐 옛날에 이런 뭐 국세조사 보고서, 저희 이제 세미나 했던 자료들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박물류도 이렇게 예전에 여기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신문이 저희가 이 매일신보, 일제강점기대 매일신보를 다 해서 저희 현대어로 해놨고요. 일제강점기 부산일보에서 춘천 관련된 거를 싹 다 또 다 번역을 다 해가지고 저희 춘천 관련된 거 다 만들어 놨고요. 저희 나온 책들, 요번에 나온 책들, 요 춘천 6호, 대학가 춘천 이런 것에서 많이 들어있고, 조사보고서도 시에서 받을 수 있는 것들 다 해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다운받아서 볼 수 있게, 왜냐면 이제 용역한 것들 다 어디 처박혀 있는지 모르고 이래서 여기서 좀 볼 수 있게 해놨고요. 여기 영상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영상에 이런 거 있고, 아까 여기 남면 발산리 나오고, 여기가 링크가 되어 있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거 이제 KBS 나갔던 거예요. 이 친구는 저기 20대라 이런 거 안 해. 그러니까 내가 몇 개 정도 틀고. 네, 접니다. 이거 한 1년도 더 된 거네요. 아무튼 뭐라고요? 이런 두 개가 지금 맥시멈. 어떻게 나가는 거지? 잠깐만. 아니 잠깐만. 잘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죠? 아니 이거 두 이렇게 개. 하면 되는구나. 깜짝이야. 아무튼 이런 거 하고 있고요. 제가 빨리 끝낸 이유는 다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 아시죠, 선생님? 네. 다른 선생님들 뭐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하실 게 있으실까요? 많은 얘기를 좀 잘. 네, 그럼 마저 듣고 합쳐서 또 하시죠. 네. 2부. 제가 네, 2부를 죄송하지만 제가 왜냐면 여기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좀 꼭 듣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세미나 발표에서 저기 민요학회에 실린 글인데요. 그거를 잠깐만 선생님들한테 제가 발표를 정리를 못해서 너무 죄송한데 그냥 자료를 빨리빨리 보면서 PDF다. 화면 공유를 어떻게 해야 되지? 자자자자. 이거 네,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정선아리랑 그 제목은 이제 현장의 변화와 전망 이렇게 했는데 유네스코 10주년 이후에 정선아리랑이 지금 초록에 보면은 사실 강원 지역에 18개 시군이 있는데 거기 모든 사람들이 아라리를 불렀었거든요. 71년도에 강원도 제1회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고요. 그 이후로 이제 동계올림픽 유네스코 등재 동계올림픽에서 또 그 김남기 어르신이 폐막식에서 갓쓰고 이렇게 아라리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위상이 높아지면서 거기 지원도 많이 늘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공연들이 원래도 많았는데 굉장히 아주 초대형 뮤지컬을 만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되면서 이게 뭔가 세계적 퍼포먼스로 되고 이제 호주 공연을 앞두고 있대요. 올해 봄에 호주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뭔가 진부한 레퍼토리에서 벗어난 거는 있는데
특히 또 작년에 47회 정선 아리랑제는 코로나 이후에 간만에 하게 됐는데 그 총감독이 좀 이제 바뀌면서 예를 들면 이제 어르신 경창대회 이런 건 없고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젊은이들을 위주로 한다 해서 무슨 마임, 마술쇼 이런 것들을 정선 아리랑제 대거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정말 거의 없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정선 아리랑제인데 정선 아리랑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히 경기민요의 부분들에 대한 게 너무 심각해서 제가 이번에 또 답사를 갔다 오면서 너무 속상하고 이게 속상하다고만 끝날 문제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판소리도 그렇다고 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으면 전통 공연 문화 예술 쪽에서의 우리가 이거를 지금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아리랑 갖고 잠깐 얘기를 해서 저희는 이제 A팝 이렇게 얘기해요. A컬처 A팝 이게 아리랑. 그래서 이제 아라리가 서울 경기 지역에 가서 아리랑의 전국 아리랑의 시원이 됐고 3대 아리랑으로는 정선 아리랑이랑 진도 아리랑, 밀양 아리랑이 있고 이제 이런 당시 얘기가 이제 굉장히 여러 지역에 그러니까 강원도에서는 18개 시군에서 다 아라리를 불렀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전신전 선생님하고 처음에 답사를 다닐 때도 식당에 가면 할머니들한테 할머니 하나만 좀 해주세요. 이러면 할머니들이 그냥 바로 쭉쭉 노래를 해주실 정도로 되게 그냥 일상적인 노래였어요. 근데 정선아리랑 이제 공연이 이게 여러 가지로 창극 2000년대부터 창극이라고 해서 노래극 같은 거를 그 2일, 7일 하는 5일장 때 굉장히 매번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계속 발표를 하고 있었고 제가 그때 가서 봤을 때는 어땠냐면 정선 아라리의 특징은 모든 사람이 모든 감정을 모든 상황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강원도 사람들 다가 모든 뭐 나무를 캐던 뭐 나무를 하던 아니면 모를 심던 뭐 삶을 삶던 모를 찌던 이럴 때 다 부를 수 있고 그다음에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는 그냥 삶의 그 부분을 가감없이 나오는 그런 노래였는데 무대에 올라간 노래는 너무 장중한 거예요. 너무 위험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 거칠연이라고 하는 고려 말에 나라를 잃은 우국 충신들이 이렇게 가지고 너무 이렇게 돼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게 너무 원래 아라리랑은 좀 다르다. 근데 무대화되는 것들은 그럴 수밖에 없으면 나눠라 이런 얘기를 아주 예전에 많이 예전에 이미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레퍼토리가 좀 바뀌는 게 정선 아리랑 창극이 이런 제목으로 나가고 있었는데 2012년도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등재된 다음에 정선에서 정선 군림예술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선군에서 군림예술단 뽑아서 그 사람들이 공연을 이제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근데 당연히 뭐가 문제가 되겠냐면 그 정선 군림예술단 사람들이 정선 아라리를 못하는 거죠. 첫 번째는 이건 이제 뒤에 다시 나오면 그때 얘기하고 일단 다시 공연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판아리랑 이제 그때 뭐 여기 진옥 선생님 와가지고도 잠깐 있으셨고 그런데 이게 쭉 돼요. 얘기가 이제 아라리가 서울로 가서 어떻게 경복궁에서 어떻게 펼어져 나가는가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고 이 얘기는 그 정선 아리랑의 시원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되는 레파토리였던 거예요. 여기서 제가 밑줄 쳐놓은 부분들이 이 정선 아리랑 문화재단, 정선은 문화재단이 정선 아리랑 문화재단이거든요. 근데 그 문화재단 관계자가 얘기를 하기를 독보적으로 이게 그냥 뮤지컬로 가버리니까 그냥 여기서는 이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전통적인 우리 소리를 아주 정확하게 안 내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연하는 거하고 전통적인 소리랑은 완전히 이미 분리가 된 거고 그거에 대한 생각 저는 그거 공연 보면서 와 화려하고 멋있다. 그 예술전당에서 했어요. 거기 가서 근데 멋있고 훌륭한데 소리가 계속 저는 거슬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전통적인 퍼포먼스 중심이라서 대중성, 보편성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중의 호응은 이제 얻었어요. 그래서 이 뭐 공연이 되고 있고 호주도 간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얘기고 이제 아리랑제 레퍼토리 변화 이거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제일 황당했던 거는 국외 읍면이 이렇게 들어오는 뭐죠 가면극처럼 뭐였죠 퍼레이드를 하고 들어오는데 그거를 어른들이 이제 연로하고 3년 동안 준비가 안 됐고 해서 그냥
국외 읍면에 응원가를 만들었대요. 난 당연히 정선아리랑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대중 가수들이 와서 노래하고 대중 가수들하고 같이 팀을 짜서 그냥 응원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좀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이렇다고 하면은 일반 응원가가 아니라 뭔가 당연히 정선아리랑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송가인이나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축하 공연을 하는 것도 좋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경창대회도 어르신들 경창대회 빠지고 그다음에 무슨 다 진짜 퍼레이드는 없으면서 마술 여기 서커스 마술 마임 공연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이 계속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정선아리랑제 꼭 가는데 이렇게 정선아리랑이 없는 정선아리랑제가 있을까 생각을 했고요. 군림예술단이 여기도 보면 가장 전통적이고 대중적인 소통적인 작품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래 소리에 대한 부분들이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전통적이면서도 대중 소통적인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디션을 제가 가서 심사를 갔는데 예를 들면은 정선아리랑 그게 나오는 노랫말을 주면 소리를 해요. 그런데 정선아리랑 딴 거 해보세요. 전혀 못해요. 저보다도 못해요. 그래서 이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 물론 무대랑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게 여기 또 이제 심각하게 이분이 재단 쪽 사람이 이걸 관계한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정선에 있는 사람들이 정선아리랑을 안 부르는 거죠. 그런데 군림예술단은 있으니까 전국에서 오는데 국악 계통에 있는 국악고등학교 나오거나 이런 친구들이 와서 하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경기 소리가 되더라도 벌써 이제 하면은 이게 정선아리랑으로 익히게끔 더 빠르게 익힌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죠. 아시다시피 어때요? 토리가 여기는 이 토리인데 경기 소리 하던 사람들이 와서 그 소리를 하면 그 소리가 안 난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잘 군림예술이니까 예술을 이렇게 교육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그 소리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그냥 경기 소리가 되더라고라고 본인들이 벌써 정선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정말 저는 전국이 제주도에 있는 무가에서도 경기민요를 부른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기능보유자가 4명이나 있어요. 정선은. 이런 데가 없어요. 소리가 4명이나 있는 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자연스러운 전승이 안 되고 무대화 공연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민요는 특히나 판소리처럼 처음부터 공연화가 목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는 삶 속에서 못 신고 나무하고 이러다가 부르는 것들이니까 지금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이거가 어떻게 생활 속에서는 유지가 안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저도 막 멘붕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10명이 다 다른 아라리를 불렀는데 요번에 갔더니 전승 어르신 한 분이 쪼를 다 이제 왜냐면 이 사람들 중에서도 경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문화재도. 인간 문화재도 경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분이 아예 그냥 우리 다 쪼로 나누자. 정선아리랑 하나로 하지 말고 쪼로 나누자. 누구째, 김아무개째, 이아무개째 뭐 이렇게 나누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잘 나눠서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좀 전승을 좀 달리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좀 충격적이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왜냐면 여기 보면 원래 토속적인 맛은 없고 그냥 다 똑같아지는 거죠. 반갑소. 이게 왜냐면 무대에 올라가려면 원래 이거 샘맞창자로 하는 게 아닌데 다 같이 맞춰서 떼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하나의 장단을 맞춰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원래 노래랑은 완전히 내가 옛날에 들었던 정선아리랑이랑 물론 우리가 원형이나 전형 얘기해서 원래가 없죠. 그렇지만 일단은 무형문화재 지정 당시의 어떤 소리들에 대한 것들이 완전히 지금 다른 소리로 된다면 그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왜냐면 그 소리가 그 문화재로 된 거는 노랫말과 곡조와 그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되게 자연스럽게 삼박자가 다 어우러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다는 지금 이수자들이 지금 이렇게 20-30명씩 교육을 받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이 사람들 좀 잘 좀 어떻게 하면 좋겠다. 여기 보면 저도 이렇게 썼잖아요. 원형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걸 다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 어르신 말씀이
다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또 이 군림예술단의 호봉제를 적용하면서 어르신에 대한 지원은 또 다 바뀌고 있으니까 되게 이 사람들대로 불만이 있고 그러는 상황이라서 이 교육이 원래의 소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어떻게든 교육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아예 학교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냥 왜냐면 이 얘기는 꽤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정선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계속 얘기가 표류되다가 지금 정리가 좀 안 돼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제가 옛날에 갔을 때는 다 누구나 불렀고 최근에 영동 MBC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거든요. 정선 아리랑으로. 근데 이 친구들이 몇 달 동안 다녀서 소리를 근데 뭐 물론 이제 노랫말이 막 잘못 쓴 건 있어요. 제가 저한테 보여줬는데 그렇지만 옛날 소리 하시는 분들을 구석구석 가서 다 몇 달 동안 다니면서 찾아냈대요. 그러니까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생활 속에서의 그분들 아카이브하는 건 당연한 거고 생활 속에서의 어떤 식으로의 전승이 뭔가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그냥 소리하는 사람의 거를 이런 민요가 없어요. 딱 두 줄인데 거기에 인간의 희노애락과 인간사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어떤 식으로 좀 교육을 한다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여기는 학산 오독대게 자진아라리도 있고 양구 돌산릉에도 얼레차령이 있고 평창아라리 이거 다 아라리거든요. 그러니까 다 지역마다 다 있어서 저는 아예 그러면 그냥 18개 시군이니까 어차피 지금 정선이 무형문화재 이러면 18-1-2, 1-2, 1-2해서 1-18까지 해서 아래랑을 다 아라리가 다 있으니까 그러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사실 해봤어요. 왜냐면 그 옆에 무형문화재가 되지 않은 평창에 있는 아라리는 윤동원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600마지기 아라리 그 이후도 계속 공연을 올리면서 거기는 문화재가 안 됐지만 계속적으로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자기네끼리 자생적으로 전승을 하고 있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 경기 소리나 그 무대화되는 생활 속에 없는 부분들의 공연화되는 것들에 대한 그 부분들이 걱정이고 어떤 교육기관 같은 것들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선생님들의 고견을 좀 듣고 싶어서 제가 원래 주제랑 좀 어울리지 않는 부분을 한 걸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면서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안 들려. 마이크. 네. 정선아라리는 이제 강원도 1호 무형문화재 1971년도에 지정이 되었던 종목인데 초창기 때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국가도 그렇고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이 컨셉이라는 게 카테고리가 그때는 4개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정선아라리는 공연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선아라리의 종목 핵심성은 노래문화였다는 말이죠. 누구나 다 같이 삶에서 부르던 노래문화였는데 그때는 이런 노래문화, 공동체 문화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카수로 지정을 해버린 거죠. 정선 아라리에 최고 잘 부른 사람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이 카수로 지정해 보니까 삶하고 괴리되면서 이제 바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소리가 고정화된다. 이 정선 아라리의 가장 매력이 100이면 100 다 다른 소리가 나와야 되고 다 다른 가사가 나와야 되는데 보유자가 나 따라해. 내 척 맞춰. 이렇게 가면서 이제 정말 소리 잘하시는 분들이 보전에 나가기 싫다라는 말도 하고 이제 다 그렇게 되어 가고 또 심지어는 이제 아까 말했던 경기민요를 했던 전 보유자의 딸이 이제 보유자가 되면서 경기민요 쪽과 섞여가면서 이제 좀 옛날에 그 고장의 맛이 안 난다거나 이런 소리의 고정화와 변질이 문제고 두 번째는 가장 큰 문제가 맥락이 바뀐다는 거죠. 그냥 삶에서 누구나 다 같이 했던 공동체 노래 문화가 들어야 하는 감상용이 되면서 이제 주체가 정해져 있는 거죠. 우리가 모두가 다 전승자였던 건데. 근데 이제 해녀 문화 같은 경우는 다 해녀가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잠수를 오래 하는 사람을 그런 문화재로 만들어줘야 돼. 이 현상하고 같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잘못 지정된 거는 사실은 건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볼 도리는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인류무형문화유산의 아라리라고 생각했을 때는 사실
이런 컨셉은 아니거든요. 그냥 노래 문화, 노래 공동체, 한민족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노래 문화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화가 많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전문가들이나 국가에서 고민해야 될 것은 지속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수들을 어떻게 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노래 문화가 사라져가는 일반 사람들의 삶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노래 부를 것인가, 그 사람들에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양성화해낼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재 지원해주는 문제는 그냥 강원도 문화재니까 거기서는 고민을 하더라도 이 유네스코 섹션에서는 어차피 컨셉 자체가 노래 문화이므로 그것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그냥 그 정선 사람이든 평창 사람이든 영월 사람이든 강원도의 모든 사람들이 삶에서 어떻게 이 소리를 할 것인가. 그래서 지원들도 이제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지원해 줄 때도 이런 소리꾼들 지원보다는 이런 공동체를 복원할 수 있는 지원들로 이렇게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저하고 똑같은 이제 고민거리 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에 대한 다른 선생님들의 의견들은 어떠신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 답이 없는 문제일 수도 있어서 그런데, 사실 그 정선 아리랑제에 그 이번에는 없었다고 하지만 그 노랫말을 왜 창작해서 발표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날가라더라 날가라더라 날가라고 하더라, 뭐 시험 성적이 나쁘다고 날가라고 하더라, 그래서 성적 잘못 본 거를 거기다 붙여서 하거나, 어떤 할아버지 되게 그 애주가신가 봐요. 소주가 좋다고 맥주가 좋다고 다투지를 마세요. 소삼맥칠로 7대3이 뭐 소주의 그 폭탄주의 최고랍니다. 뭐 이렇게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저도 이걸 정말 처음에 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이 다양한 심사를 두 줄에 딱 들어가게 하는, 어떻게 참 옛날 사람 천재 같다 싶을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반전을 딱 두 줄로 해가지고 만들까,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지금도 노랫말을 만들어내고 하는 곳은 정선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부러지는 노래를 하는 곳이 정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김홍선님 너무 잘 말씀해 주신 게, 그런 어떤 한 개인이라든가 뭐 어떤 현상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그 노래 공동체, 예를 들면 전라도에는 그 옛날에 민요 학교에서 많이 나왔던 소폴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노래 공동체 같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 문화재를 하면서 사람들이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횡성에서 한번 좀 와달라 그래서 갔을 때 마을 어르신들이 한 20명 정도 노래를 부르시는데, 자기네 동네 지명을 다 넣어서 노랫말을 만들어서 부르시는 거예요. 너무 놀란 게, 있던 노래도 까먹거든요. 노랫말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다 그걸 외운다는 것 자체는 진짜 되게 감동적인 상황이었는데, 이걸로 무형문화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리는 지금 강원도에 다 있고요. 이거는 어렵다고 하니까 너무 실망을 하셔서, 제가 너무 죄송하잖아 어르신들한테 했더니, 거기다가 또 그거 가르치는 분이 와서 해주아리랑을 가르쳐준다. 아리랑 얼싸 아라리요, 강원도 노래도 아닌데 그걸 가르치면서 경기민요랑 다 가르치면서 그걸 다 해서, 이분들은 다 같은 민요인 거예요. 옛날 소리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이거 하겠다 해서, 정말 또 그렇다고 하면 더더군다나 그 해주아리랑이랑 이런 건 하지 마시고 여기 동네 하셨던 것만 하셔야 돼요 했더니, 너무 속상해 하셔서, 어르신들 이거 해서 어땠냐 했더니 너무 즐거우셨대요. 재밌고. 그러면 그냥 그걸로 어르신들 그냥 당신들 즐겁게 하시고 이걸로 해서 하하고 웃고 건강하게 하신 걸로 이 노래는 그걸 다 한 거라고. 그런데 너무 실망하시는 걸 보고 와서 마음이 참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게 아직 남아 있어요. 강원도에서 아라리를 하는 그런 분들 남아 있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답이 없는 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가 어떤 식으로 좀 더 지속 가능하고 공동체 문화를 사람들, 왜냐면 그렇게 살았던 것들 노래 부르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문화적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뭐 지켜주거나 혹은 그 지속 가능한 부분들을 챙겨주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문화원에서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비문학의 섹터에서 가장 문제가, 구비문학이
무형문화재 만들기가 상당히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소리나 민요 같은 경우는 카수나 이런 것들인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게 판이잖아요. 판이 다 와해가 됐는데 뭐 그렇죠. 지정하면 뭐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조금씩 만나되는 그 판들을 모아서 이미 아리랑 불렀으면 그거는 인류무형문화 유네스코 문화재인 거죠. 우리는 그렇죠. 유네스코 전승자인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구심점 있게 공동체 해주는 거니까 그분들을 이제 가시화하는 판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통공유예술진흥재단에서 공연의 기회를 할 때 뭐뭐뭐뭐 하듯이 마치 이제 그런 사람들과 옴니버스 해가지고 공연 하나 만들어주는 어플라이를 하면 상당히 좋아할 것 같은데. 그게 제가 그때 2014년도 강원 이제 그 동계올림픽 전에 우리가 그 민속예술축제 같은 거 할 때 제가 한번 그 아리랑 공연을 한번 유영동 선생님 고생을 했지만 그때 그때 그 공연을 한번 하라 그래서 제가 연출 기획 사회 다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일부는 원래 강원도에 있는 소리들, 그러니까 목도 소리라든가 뭐 이게 뭐 매날이라든가 이런 거 몇 개를 이제 그 일노래 중심으로 노동요 중심으로 만들고, 이분은 강원도에 있는 아리랑만 다 아라리를 다 했어요. 평창 지역마다 다 있으니까 해가지고 했을 때 가능성이 있는 게, 그 어르신들 와가지고 너무 신나하고 거기서 재밌었던 게 당신들이 노랫말을 막 만들어가지고 서로 그 노래만 반했다고 나도 써도 되냐고 가수들끼리 막 자기네끼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손을 잡고, 유영동 선생님 술 그날 많이 먹었지, 유영동 선생님 손을 잡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제가 문화원에 와서도 지금 이 사업들이 되면 저는 각 마을에 하나씩 공연을 하게끔 만들어주고 싶거든요. 뭐 농악을 하는 농악, 뭐 아니면은 가면극, 우리는 가면극 없으니까 그냥 촌극 같은 거 옛날에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촌극을 하든가, 민요를 할 수 있는 마을은 민요를 하거나, 그런 거를 하고 싶은 게 제가 여기 연구소 들어올 때부터 하고 싶었던 건데, 지금 뭐 그런 방법밖에 없네. 아니면 도단위의 그런 원래 여기 출신의 그런 문화재가 아닌 분들의 자리를 만들거나 그런 방법들밖에 없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그러니까 그거 단독만으로는 문화재 만들기는 쉽지 않을 테니까 그것을 기록하고 뭐 가능한 대로 판을 열어주는 거가 밖에 가장 없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안타깝죠. 네. 더 답답해졌어요. 문화재 아니면은 가치 없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들 스스로도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답이 없어서 물어보긴 했지만 뭐 그렇지만 네,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네, 성재 선생님. 네, 너무 답답한 부분 말고도 그 네. 정선아리랑 가지고 무형유산 콘텐츠 개발한 사례로 긍정적인 면을 조금 보자고 했을 때는 2020년도에 제가 정선군립 아리랑 예술단에 안무자로 한 1년 정도 나가게 됐었었는데, 사실 성함이 익숙해. 네, 선생님 말씀처럼 잘못 이렇게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혹시나 오해하시면 뮤지컬 퍼포먼스를 하는 단체랑 네네. 정성군립아리랑 예술단하고는 또 별개로 네네. 운영하고 있고, 알아요. 정성군립아리랑 예술단에 거기에 문화재 선생님들이 지도위원으로 모시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실 문화재 선생님들이 월 100만 원 다른 지역에서 저희가 시도지장 무형문화재에서 150 뭐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이 지도위원으로 또 200만 원 정도 받으시면 월 300 넘게 그렇게 받으시는, 전국에서 시도 무형문화재 종목 중에 그런 단체 부의자 선생님들이 계실까라는 정도로 역으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지원이 정성군에 빵빵하게 되니까 이런 분들의 그냥 졸업장으로 뭐 이렇게 하라고 주는 돈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분들의 더 고민과 연구 속에서 이런 그런 노래를 더 지켜나가는 부분, 고령화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더 젊은 층들에게 유입을 시킬지, 그런 부분들이 더 정선군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아까 소리가 계속 하나로 되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2021년부터 기악단이 인제 또 꾸려지고 맞아요. 거기 예술 감독님도 뽑히시고 굉장히 연구하시고 하니까 오히려 또 인제 다양성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또 한 소리를 제대로 인제 그런 걸 지켜나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또 더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네네. 것처럼
모드화시키는 것과 그런 것도 다양성이란 측면에서 보면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뮤지컬 퍼포먼스 그 공연 자체가 예술가들한테는 젊은 예술가들한테는 사실 2-7 일만 공연 가서 월급을 그렇게 받고 서울에서도 출퇴근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사실 그런 일자리들이 없는 학생 뭐 젊은 층들이 많다 예술가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라는 그런 무용산을 가지고 콘텐츠 개발 차원에서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한 다양한 사례고 그런 공존을 할 수 있다라는 게 한쪽 안 되고 있다라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 아니라 네. 살릴 부분도 그렇게 지켜나갈 수 있게 원형도 살리되 이런 새로운 시각 시도들도 둘 다 공존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선생님 말씀처럼 그런 축제나 이런 쪽에서 너무 인제 젊은 층들한테만 인기를 끌려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사실 그 정선군 안에서의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이 더 전문성을 더 추구해야 되는 전문화다 좀 더 인제 여러 측면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더 인제 그 안에서 솔직하게 뭐가 문제인지 그런 좀 더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선생님이 오해하실까 봐 저도 말씀드리는데 저도 계속 논문에서 항상 무대에 대한 부분들의 것과 또 원형에 대한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분리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아리아라리가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그런 수준의 공연인 건 분명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도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죠, 당연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만 너무 강조되다 보면 얘가 원래 우리의 이 원천 소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자꾸 이쪽의 부분들이 치중이 돼서 이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거나 여기에 부분들이 끊어지는 부분들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조언을 얻고자 하는 것이지 지금 무대에 대고 있거나 정성군림예술단이나 이런 분들이 활동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는 부분들도 당연히 컨텐츠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 부분들이 예전하고 다르게 수준이 다르게 점점 제가 공연들을 쭉 오랫동안 봤거든요. 되게 좋아하고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생활적인 부분에서의 원래 아까 말씀드린 소리판이라든가 그 문화 자체가 너무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걱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해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다른 선생님. 그 말을 안 박수철 하시는 선생님.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컴퓨터에 던 사람일 때 지금 그 유명희 선생님이 하시는 거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저기 춘천에 대한 어떤 기록하고 정선에 대한 그런 사라지는 문화에 대한 그런 아쉬움. 그걸 어떻게 그걸 킵할 수 있는 방법은 문화를 바꾸는 거겠죠. 근데 문화를 바꾼다니까 정선 아리랑이 흥할 수 있는 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인데 그거가 이렇게 쉽진 않겠죠. 그러니까 뭐 정선 아리랑을 테마로 한 뭐 BTS 이런 애들이 나오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최소한 뭐 BTS 나오는 건 운명적인 거고 우리 학자들이 하는 것은 기록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막 사라지기 전에 더 빨리 기록을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그 춘천에 대한 그 기록, 그다음에 정선에 대해서 없어지는 걸 두 가지를 합친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그 아카이브스 활동이 나는 아까 조금 쇼크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나의 꿈은 사실은 그걸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 식의 하마니 교수님이 조사하고 그것을 아카이브화하고 이것이 그러한 꿈이었어요. 지금도 아직 그걸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서 아카이브 그 시스템을 다시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게 참 저한테는 유명희 선생님
시에서 이렇게 지원받아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아름답고, 그다음에 10군데에서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조사한다는 거가 아주 훌륭하다고 봐요. 또 하나는 30년을 갖다 기준으로 잡으시는 게 재밌더라고요. 제가 전주에서 지금 30년을 살고 있어서 나는 이제 나도 전주 사람이 다 됐는데 전주에서도 나를 인터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까 말씀하신 유산,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요새는 또 그 문화 리소시스 해가지고 문화 자원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문화 자원, 문화 자료, 그런 것은 결국은 어떤 무형유산으로서 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자료화된다면 혹은 자원화된다면 틀림없이 무형유산일 것 같아요. 후대에 넘겨줘야지만 되는 무형유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명희 선생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것은 굉장히 훌륭하시다. 그것을 우리도 지금 하고 싶다. 또한 정선의 그러한 것도 앞에 있는 춘천에서 하시는 일과 진배가 없다. 아쉬움은 있지만 그것을 지금부터 기록으로 다 사라지고 없다고 하지만 정선아리랑이 그래도 어딘가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녹음하는 작업, 그런 게 다 기록유산이니까 그런 것들을 하시면은 굉장히 훌륭하실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그러한 문화가 있다라는. 저는 강원도 사람인데 전주 와서 지금 전주 사람이 돼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저하고 바꿔서 사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강원도로 가고 유명희 선생님 쪽으로 오시고. 그럴까요? 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희 왜냐하면 춘천에서 했던 그런 문화를 전주에다 알려주시면은, 네. 저는 이제 늙어서 이제 거기 가서 연어가 고향을 찾아러 갔듯이 저도 강원도를 찾아가고. 강원도 어디세요? 원주. 저는 강원도 원주. 원주 사람입니다. 저희가 또 좀 얘기를 선생님이 막 부러워하시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저희 사업비만 9억, 8억 받고 있어요. 사업비만 8억이고 제 사업만 2억 5천이에요. 제가 지금 말한 그것만.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어내는데 2억 5천이 드는 거는 사실 엄청난 건데, 그러니까 거기에 되게 많은 저희가 인터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돈을 아까 김영 선생님 물어봤는데 시민기록단한테 그건 베네핏은 없어요. 저희가 뭘 조사비를 주려고 그러는데 이중지급이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무국에서. 저는 교통비라도 주고 뭐라고 주고 싶은데, 그래서 이분들한테 전사를,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한테 전사를 안 지키고 이분들 시민기록단이 그래도 자기가 인터뷰한 분 책 한 권을 만들어주자, 그거 기록하는 부분들에서 전사를 그분들이, 저희가 힘들지만 그분들을 전사하고 검독하고 그런 과정들을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거는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누가 와서 얘기를 해요. 이 짧은 시간에 이런 걸 어떻게 만들었냐 그러면 저 딱 그렇게 돈과 사람을 갈아 넣으면 됩니다. 이게 돈이 없었으면 안 될 일이었어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어떤 시에서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참 잘 돼서 제가 되게 운이 좋은 케이스였던 거죠. 네. 저희는 돈 없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네. 제가 잘 들었습니다.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장점이 멤버들이 짱짱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유명희 선생도 우리 멤버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우리 멤버니까 맨파워는 우리를 당해낼 사람이 없지 않을까. 신이라 박사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준비하면서 전에 발표하셨던 거 들었더니 그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돈 없이 하는 거 우리밖에 없어 라고, 우리 돈으로 하는 거야 라고 막 자랑하셨어요. 한마디 선생님 그때 그러셨다고 해서 나 진짜 저는 그거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와, 진짜 여기 대단한 조직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로요. 손 교수님 파워가 대단하세요.
다 대단하신 분들이신 거죠. 여기. 네, 여기 또 그 김영근 박사가 또 떠오르는 태양. 라이징 스타도 아니고 라이징 선이야? 그러게 이게 제가 앞에 거 다 보니까 사회를 정말 아주 그 미꾸라지처럼 매끄럽게 잘 보면서 또 이런저런 얘기들을 참 그래서 저 사회를 좀 벤치마킹 해야겠는데라고 생각했습니다. benchmarking 하지 마시고 돈을 쓰세요. 돈을 써. 나를 초빙을 해야지. 돈을 써서. 나를 초빙하려면 우리 윤동환 매니저한테 연락을 해야 됩니다. 매니저님 한 말씀 하시죠. 비싸다고 하던데. 김영근 박사를 부르려면 저를 반드시 통해야 됩니다. 다이렉트로 하거나 하면 문제가 생겨요. 유명인 선생님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유명인 선생님하고는 뭐 저기 천선학 연구소 관련해서 초창기부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서 제가 뭐 이렇게 그 드릴 말씀이 없었는데, 특히 지금 천선학 연구소에서 했던 그 모든 일들은 만약 그 다른 문화원이 그거의 10분의 1만이라도 한다면 저는 대단한 것이라고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아까도 저기 그 김영근 사회자님께서 잠깐 얘기하셨지만 춘천 같은 그 중소도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데서 보면 중소도시인데 강원도에서 보면 되게 큰 도시입니다. 그죠? 그렇죠. 춘천이 큰 도시입니다. 근데 약간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자면 아까 그 비교할 때 익산하고 춘천하고 이렇게 약간 인구수가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좀 결정적인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 춘천문화원에서는 춘천학 연구소가 있고 다른 그와 비슷한 도시에는 없을까? 그 예를 들자면 진주에도 왜 없을까? 물론 그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그 문화재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 함께 공유하는 부분 또는 문화연구와 관련된 여러 이렇게 연구소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실상 거기서 그 제가 좀 달리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얼마만큼 토박이가 있는가 아닌가도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 상대적으로 원주나 강릉에 비해서는 춘천이 토박이가 좀 적은 편이고, 그리고 실상 아까 얘기했던 익산, 뭐 전주, 기타 등등, 아니면 진주 여기 계신 분도 있는데, 그런 쪽 같은 경우는 토박이 아니면 일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춘천문화원에서 예를 들어서 춘천문화원에 있는 분이 춘천학 연구소라고 하는 것을 만든다고 한다 그러면 유명희 선생님 같은 분은 부르질 않죠. 그치. 부를 춘천 이유가 사람. 없죠. 예, 춘천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측근이 아닌 사람을 뽑을 이유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춘천학 연구소가 지금 이렇게 커올 수 있는 그 발판이 되었다고 좀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방문화원은 그 특별법인이죠. 그 실상 국가에서 이렇게 그 어느 정도 이렇게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하는 그런 기관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잘 알겠지만 이 지금 아주 가장 잘 된 사례를 지금 춘천문화원의 그 춘천학 연구소에 관한 말씀을 하신 거고, 대부분의 문화원은 문화원장 하나, 사무국장 하나, 거기서 일 보는 사람 3명. 2명 이상이면 많은 거죠. 예. 그리고 뭐 하냐고 보면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노는 데예요. 노인네들 그치. 노인쟁처럼 일 안 하고 놉니다. 예? 행정하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그 물론 적은 월급이지만 일이 없으면 좋죠. 그냥 그렇게 쭉 이어가면 좋죠. 그래서 어떤 문화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춘천학연구소와 관련된 부분을 벤치마킹을 하려고 해도 그게 이제 그 자기 지역에 가면 솔직히 잘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아까 지금 얘기했던 열 몇 군데를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초청받을 당시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기 그 갔던 데 중에 몇 군데는 또 뒤엎어져 가지고 그런 경우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원장님의 그러니까 마인드도 중요하고 그런 걸 네. 이해하거나 이게 저희는 원장님이나 실장님이랑 그럴 때 그러니까 원장님이 그냥 저희한테 맡겨주셨어요. 약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못하게 한 제가 그래서 원장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 듣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듣지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서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나가 그래서 진짜요? 그랬더니 내가 사업한다 그러는데 일한다고 하는데 유박사 못하게 한 거 있어?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생각이 든 게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일들을 이분이 뭘 틀거나 안 되라거나 이런 적이 거의 없으셨던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런 그, 원장님이 아니었으면 또 어렵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좀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춘천은. 근데 그런 부분도 있겠다. 저희 예, 그 처음에 그 왔을 외에 때 예, 그 외의 문화원한테는 정말 기대하지. 이상적이지 않나. 예. 그러니까 그 바꾸고 싶어도 그 한두 사람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어 정치적으로 시장 측근인 문화원장 그리고 그 밑에 문화원장의 거의 개인비서격의 문화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없는 사무국장 그리고 행정하는 사람 몇 그러면 당연히 안 돌아가죠. 그러니까 특별법인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 행정하는 사람이나 사무국장 월급 주는 걸로 이렇게 음, 끝나버리게 되면 그 지역 문화라고 지역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 문화원을 만들었는데 결국 그 자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춘천문화원에서 하는 춘천연구소에서 하는 것들은 너무나 이상적일 수밖에 없는. 지금 좀 저 얘기 듣고 좀 소름 끼쳤던 게 제가 여기 저도 강원도 사람이 아니거든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 10년, 부천 10년, 나머지 춘천에 살았는데 여기 연구소 왔을 때 뭐 딱 뭐라 그래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춘여고 몇 기예요? 춘천여고 몇 기냐고. 그게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저 여기 아닌데요. 그랬더니 어머 그러면은 뭐 그래서 초등학교를 물어 어느 초등학교 나왔냐 물어보고 그래서 아닌데요라고 했더니 그래서 제가 이제 한림대에 나왔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그랬어요. 강대라도 나오셨어야죠. 강원대학교로 나오셨어야죠. 그럼 국립. 저 그래서 저도 이제 춘천시에서 뭐 일하는 거는 처음이었으니까 도 단위의 일을 하거나 뭐 아니면 이제 학회나 그 강의만 하고 이랬었던 건데 그래서 이 지역에 딱 들어와서의 그 느낌인데 지금 윤동환 선생님 말한 대로 하면 어떻게 보면 그쵸. 그게 내가 춘천 사람도 아니면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게 춘천이어서 그런 부분이 되게 어떤 부분이 굉장히 날카로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소름. 선생님, 말씀하는데 끼어도 될까요? 네, 저는 아유, 괜찮습니다. 김태수 예, 선생님. 예. 예. 학교 쫓겨나서 퇴근길인데 휴대폰을 바꿔서 가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지역문화유산을 위한 그 춘천 문화원의 역할을 정말 어떤 모델로 정말 필요한데 앞서 말하신 분처럼 실제 문화원은 향교의 느낌이 날 정도로 어르신들이 모여서 이렇게 뭐 제안을 하면은 이런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 분이 역량도 부족한 것도 있고요. 그런 열정이 있어서 지역 문화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교방가요를 쓴 정현석 선생님 그분도처럼 특별하고 중요해서가 아니라 일상적이었고 정말 별 볼일 없던 것들이 세월이 지나서 어떤 문화적 요소를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문화원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인식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저도 무용사를 쓰려고 문화원에 몇 번 갔지만 갖고 있는 책 한 권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문화원에 회원까지 등록했는데도 책을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시에서 글 쓴다고 해도 안 보여줘서 저도 많이 실망을 했는데 이런 것을 깨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이런 부족하지만 자꾸 두드려가면서 교수님처럼 이 역할을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사를 나갈 때 우리가 하면은 그 어르신들이 아유 우리 문화재 안 되냐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사를 나가시는 분들이 끊임없이 문화유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뭘 만들면 다 문화재 된다는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 말고도 지역 문화를 가지고 축제로서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은 그 지역 문화로 축제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포럼 너무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네, 참여해 주시고 말씀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태수 선생님은 교편을 잡고 계셨어서
교편 생활 이제 접으시고 춤에만 전통춤을 열심히 하시겠다고 네. 지금 한참 창원에서 전승 중에 있으십니다. 네, 학교 나왔습니다. 그 뭐 하나 배용도 좀 선생님, 네, 제가 뭐 좀 한번 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네. 저기 지금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 그 음성 자료들 혹은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 디지털로 만들어 놓으신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음성 지금 자료들. 디지털 기록관에 이제 파일명이 연도랑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파일명을 다 해서 다 지금 디지털 기록관에 올리고 있는데, 근데 일반인한테 공개는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아니 근데 조금 아까 메타데이터를 만든다고 그러셔가지고 메타데이터 안 돼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 그 디지털 자료관에 넣으셨나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작업을 제가 이제 지금 여태까지는 인터뷰하고 만들어 놓기만 바빠서 이제 메타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이게 정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 자료가 되고 문화 자원이 되게끔 그런 작업들을 이제 슬슬 좀 해야 돼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저희는 엑셀 파일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좀 고민을 이제 그쪽으로 다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공개된 것도 아니고 저희가 갖고 있기만 한 상태라서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못 보게가 된 상태에서 아까 상세 목록 같은 경우는 내용을 정말 거의 다 알 수 있거든요. 상세 목록이라든지 아니면 그 구술 자료에 대한 그 표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그 자료가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를 좀 올해 좀 그걸 고민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선생님 말씀하신 거 이제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 요번에 아까 사진 보여줄 때 요 예시화면인데 이제 이게 강원일보사 사진이잖아요. 근데 맞아요. 신문사에서 사진을 제공을 했는데 요 메타데이터를 제공을 안 해줬다는 얘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렇죠. 이건 다 우리가 한 메타데이터를 거죠. 본인들이 다 적었다는 얘기죠. 네네네. 제목이 뭐니 이런 것들을. 그게 2,000건이 넘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매일 이걸 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는 스캔을 매일 하고 누구는 그 메타데이터를 작성한 거를 확인하고 저희 다 모여서 또 회의해요. 왜냐면 저 위치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신문사는 사진은 있는데 저 위치가 지금하고는 위치가 다르니까 현대사진하고 저희가 이렇게 비교 사진도 많이 전시했거든요. 그런 거 볼 때는 그거를 이제 다 모여서 저희가 어디더라? 야, 저 아파트가 어디 아파트지? 이제 그렇게 이제 회의를 하고 이제 메타데이터를 또 다시 만들고 그런 작업들을 했었죠. 아니 이 메타데이터 말고 이제 이 메타데이터가 아니에요. 저도 네, 선생님. 네, 저도 음성 이거는 관련해서 이제 네. 그 엑셀 파일은 있으신데 이제 메타 작업을 네, 하셔야 네. 된다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맞아요. 네네. 왜냐하면 제가 그 내일이 아니구나. 27일, 8일 날 이제 그 구술하는 사람들이 이제 아카데미를 열어서 네. 이렇게 구술하는 사람을 키우는 뭐 그런 거를 구술사학회가 하는 게 있어요. 1년에 두 번. 알아요. 구술사학회. 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저더러 좀 와서 하라는 내용이 마을 아카이브를 네, 알아요. 마을들마다 이제 그런 거 하는 데가 많은데 그거를 이제 마을 아카이브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를 저더러 좀 제안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고민 중인데 왜냐하면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하는 게 왜냐하면은 우리는 박 교수님 지금 듣고 계신가요? 박 네, 교수님 어디 사라지셨나 봐. 계세요. 저하고 교수님. 네, 저희들처럼 이제 조사하는 사람하고 박 교수님 팀하고 매일같이 이렇게 고민을 고민을 같이 해가면서 이제 하는 데가 대한민국에서 아마 우리밖에 없고 되게 이제 그 조사자들이 해서 그런 거를 디지털로 맡기면 그 맡기는 회사가 그거를 보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홈페이지도 만들어주고 뭐도 만들어주고 그러면 이제
두 사이에 그 이렇게 얘기가 없으니까 우리 이렇게 만들어 달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만 이제 만들어 주는 건데 그 만드는 과정에서 그 이렇게 대화를 막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왜냐면은 박 교수님 늘 주장하는 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걸 모른다는 거고 그 디지털 하는 사람은 자기네가 하는 게 뭘 하는지 모르는 그 서로가 반장님들이 돼서 서로가 자기가 원하는 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요청을 한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그 여전히 그 이렇게 수십 년 지금 한 20년 우리가 작업을 한 20년 하는데 도 여전히 이제 그런 그 문제가 있어서 저더러는 이제 그간의 경험을 좀 얘기하라는 건데 제가 경험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거를 이게 디지털 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고 있는데 그리고 많이 했다고는 그러는데 이거를 어떻게 그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가져갈 건가 하는 고민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유명희 선생님 거 들으면서 저는 이제 앞으로 가서 마을 아카이브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를 얘기할 거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들었거든요. 들어서 그 제가 하여튼 그 여전히 저는 그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카이브의 말과 개념이 다 자기 사용하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고 그다음에 구현 방식도 다 다르고 방법들도 다 다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런 이게 국가가 하는 거는 잘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국사편찬위원회나 뭐 한국사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뭐 이런 데서는 뭐 예산과 인력들이 있으니까 꾸준히 해서 잘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이런 그 작은 지자체에서 하는 거라든가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에서 끊임없이 많은 게 생성이 되는데 특히 이제 마을 단위로 지금 뭐 마을 단위에서 하는 것들 그 동이나 뭐 서울 같은 경우도 수없이들 한다 그러고 뭐 경기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작은 단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어떻게 좀 통합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다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거든요. 그 전부 다 그 국가에서 아니 뭐 지자체에서는 국가에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다 뿔뿔이 다 뿔뿔이 왜냐면 다 자기네들 방식으로 다 어쨌든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통합되는 포맷도 없고 통합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없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옛날부터 그 구술사학회나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이거 한번 통합을 해보자 막 이런 제안도 해보고 제가 박 교수님 모시고 다니면서 한 10여 년 전부터 통합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저희 얘기를 들어주는 춘천의 그 지금 어떤 시장님처럼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는 사람이 아직 없어가지고 그게 구현이 안 되고는 있어요. 근데 하여튼 저도 지금 유명희 선생님이 하신 방법은 아주 훌륭하고 좋은데 그런 것들이 어떤 이렇게 통합이라는 게 완전히 이렇게 다 이렇게 뭐 하나를 만들자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하는 게 기준틀 같은 게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찾아갈 수 있고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연계가 가능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그런 거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대한민국에서 박순철 교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박 교수님한테 이제 자꾸 은퇴하신다는 얘기를 자꾸 바짓가랑이 하나 잡고 안 된다. 이거 우리가 옛날에 시작할 때 꿈을 꿨던 거를 끝까지 이룩할 때까지 은퇴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바짓가랑이 하나 잡고 있습니다. 아직도. 네. 저도 메타데이터가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뭐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용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올해 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뭔가 마을 아카이브즈 이런 거 하면 제가 오히려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도움이 못 돼서 저도 그때 참석해서 볼게요, 선생님. 26일, 27일. 네. 유영도 선생님, 다른 선생님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유영도 선생님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다. 네, 안녕하세요. 중대에서
예, 중대에서 고전소설 쪽, 원래는 고전소설 전공이죠. 그러다가 글로 들어가서 우리 야담으로 윤병희 선생님 이렇게 만나다가 전공을 민속학으로, 구비문학으로 이렇게 확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신대 전임이시고 이용동 선생이어서 지금 현재 이제 젊은 그룹에 있습니다. 민속학 쪽에.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전주에서 이렇게 몇 분 뵌 선생님들도 계시고 한데요. 네, 저도 최근에 비슷한 거를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저는 이제 화성시에서 하고 있는 유사한 사업들을 좀 보고 있거든요. 거기도 소위 얘기하는 비지정 무형문화재, 그리고 그거를 발굴해가지고 데이터로 정리하고 그거를 경기문화재단하고도 일정하게 연계해가지고 아카이브즈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예연구사의 한 명의 역할이 얼마나 크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좀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좀 다시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하말 선생님이랑 유명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어떤 게이트웨이나 아니면은 그런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시스템 같은 것들이 광역단체에서는 조금씩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경기도 뭐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경기문화재단에서는 이제 조금씩 그것들을 하고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산, 고양, 지금 화성 정도는 이렇게 링크 형태이기는 하지만 조금씩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는 모양새가 있어가지고 좀 저도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치 않게 신일한 선생님이 초대해 주셔가지고 오게 됐는데요. 네, 공부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말 안 하신 분은 신희라 선생님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한마디 하고 끝내시죠. 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들어도 공부가 너무 많이 부족해서요. 열심히 듣는데 치중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유명 선생님 정선 얘기할 때 지금 강릉에 문제가 하나가 이제 생겼어요. 국립국악원이 유치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강릉의 문화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지금 유명희 선생님하고 좀 결이 같지 않나 이런 생각해보고 그런 게 문제죠. 국립국악원이 들어오면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국립국악원이 들어오면 나 따로 너 따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이제 유입이 되는데 그거를 아직 저희가 지금 이게 실행 단계가 아니어서 실행하기 전에 지역사회하고 융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요즘 이 모임 사람들하고 그거 갖고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정답은 없잖아요. 그런데 좀 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네. 네,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네. 네. 국립국악원은 이제 지역마다 만들면서 특성화를 시키는데 강릉은 뭘로 특성화인가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유치 회의 같은 걸 하는데 그거를 비공개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나 가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회의를 한다 그래서 내가 거길 가겠다. 가서 꼭 들어봐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비공개여서 못 가게 해서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짜여지는지는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어쨌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다 이제 고민을 하셔서 잘 하실 텐데 어쨌든 그게 활성화돼서 막 이렇게 벌써 부지까지 정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지역민들하고 잘 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되었네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한말 선생님 올해 처음인데 마지막 인사 새해 덕담 한마디 바로 하시고 예 네네. 클로징 멘트 한 판 하시죠. 예. 네, 제가 처음 내일 모레가 또 설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많은 사람이 아직 들어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알찬 새해 첫 테이프를 우리 이명희 선생님이 끊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서로 우리가 올해는 좀 이렇게 더 많은 네트워크를 그리고 좀 더 진지하게 우리 김영선 선생님의 목표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아주 좀 더 막 그 심층적인 토론, 그리고 그 말이 뭐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막 있는 얘기 없는 얘기를 다 해가면서 자기 자신의 그 평소에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지적인 어떤 뭐 열망 막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다. 이래서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는데 우리 이명현 선생님 오늘 첫 번째 테이프를 끊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 또 우리 김영은 선생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열심히 서로 질의도 많이 하고 토론도 많이 하고 서로 지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장이 올해는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명 선생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고 싶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1월 28일, 29일 날은 남해안 별신굿이 통영 죽도에 있습니다. 28일, 29일. 그 다음에 2월 5일부터 8일은 부산 기장 항리 별신굿이 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 이걸로 2023년 첫 무형유산 컬러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네, 편안한 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짓기도 하세요. 뭘 지서? 네. 복을 복을 지으라고. 지으세요. 복을 지으라고. 사람들 왜 받기만 하래. 지어야지. 난 개 울음소리를 치는데. 진짜. 어떻게 그렇게 듣냐. 성지현 선생님 반가웠어요. 말씀 너무 감사해요. 또 돼요. 저도 반갑습니다. 저기 뭐야 사회자 다 꺼버리는 거 아니야?